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4시간 동안요. 우리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초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잘 정리하고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선생님 저 왕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막 이런 거 듣고 싶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 하셨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6시간, 정말 길죠? 6시간 동안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어느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선생님 저 그 정도는 알아요. 아시는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는 거 이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바로 그 삼국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6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요,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제 50강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한국사 초급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너무 공부한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여행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하는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이동해서요. 어떤 사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 우리 공부의 시작은요. 연표입니다. 선생님 이제요. 연표 보는 건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작은 습관이요. 여러분 평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듯이 여러분께서 공부 시작할 때는 연표 봐야지라고 마음 먹은 거 나중에 한국사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봤더니요. 1년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기원전이라고 불러주죠. 그쵸? 자, 그래서 기원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었고 그들은 쭉 함께 해오는데요. 대략 700년 동안 함께 해와요. 이 700년한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때로는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경쟁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승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들 간의 경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신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676년 삼국을 통일해요. 그래서 연표를 봤더니 백제와 고구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쵸? 자, 하지만 쭉 신라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 신라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935년. 선생님 이런 거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냥 들어주세요. 935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본다라면 대략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요. 계속 이 연표를 보는 와중에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싶은 거 있죠. 바로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가야예요. 가야도 보니까 여러분들 얼추 한 600년 정도는 삼국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그렇죠. 사국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권은 강했었는데 가야는 거기에 비해서 왕권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에 넣어주지 않고 우리가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가야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까? 아니요. 요즘 가야가 정말 그 역사학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가야는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의 나라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만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9강에서 가야의 모습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는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 어디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디부터일까요? 저의 선택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선생님이 고구려를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요.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지를 여행하게 된다면요. 중국 지안을 꼭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 압록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곳은 고구려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는요. 수도가 모두 2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수도는 졸본이었고요. 두 번째 수도가 바로 중국 지안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성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수도가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장장 420여 년간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니 중국 지안에 가시면 아주 많은 고구려 유적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 중국 갔다 왔어 라고 했는데 나 중국 베이징 갔다 왔거든 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만리장성 보러 가신 거고요. 중국 지안 갔다 왔어 이래야지만 고구려 유적을 보시고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지안에 어떤 유적지를 제가 선택했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선택한 곳은요,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광개토 대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워낙 익숙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릉비에서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바로 광개토 대왕의 무덤 옆에 세워둔 비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봐도요, 정말 높아 보이죠? 그쵸? 그 높이만 하더라도요, 6.4m에 이르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광개토 대왕이 차지했던 넓은 영토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요, 비석이 아주 잘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이 비석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가 1880년 그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만주라고 불러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근데 이 만주가 혹시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라고 하는 역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청나라. 이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그들의 이제 시작, 조상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이 만주 땅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람 살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 이 광개토 대왕 릉비도 사람의 손길을 타지 못해서 이끼나 덩굴로 막 뒤엉켜 있었겠죠. 그래서 발견됐을 당시에 그러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하나씩 벗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이 거대한 비석에 내면 빼곡히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석에 글자를 새긴다 그러면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새기잖아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옆면에 새겨뒀는데 그래서 모두 1800여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봤더니 아,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정복했구나. 아, 광개토 대왕이 요동을 차지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도를 본 김에 제가 요동 지역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요동이라고 정말 잘 나와요. 요동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리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도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한반도이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 지역을 요동반도라고 불러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과거 이 당시에는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거. 바로 이들 지역을 정복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바로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러 가서도 이와 같은 사진을 찍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늘을 딱 봐도요, 뭔가 지금 옆에 이렇게 기둥도 세워져 있고요, 유리벽으로 막혀져 있는 느낌 드시죠? 중국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정각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중국은 부여의 역사도 자기네 거고 고구려의 역사도 자기 거고 발의 역사도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어 라는 걸 겉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가도 이제는 사진을 함부로 못 찍고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오면요, 절대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 릉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요. 이제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갈 텐데요. 이 국내성에 가보시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무덤이라고 해서 고분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무용총이라고 하는 고분입니다. 왜 무용총인지는 딱 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쵸? 바로 무용,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무용총이라고 불러줍니다.
일단 우리 그림부터 좀 감상해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선생님, 고구려 사람들은 춤추는 거 좋아했나 봐요. 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위쪽을 가시면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나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요즘에 한류라고 해서 정말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시작이 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구려 사람들도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춤과 노래를 좋아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뭐도 알 수 있을까요?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쯤에 지금 만들어진 이 벽화예요. 그런데도 그 색이 너무나 잘 남아있어요. 와, 기술도 대단하구나. 또 패션을 알 수가 있죠. 패션. 자, 봤더니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긴 옷들을 입고 있죠. 그렇죠? 아, 그 당시에는 윗도리가 좀 길었구나. 여기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점박이 무늬, 그렇죠? 아, 그 당시에는 이런 점박이 무늬가 유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덤 안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르게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 선생님, 저 본 적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활쏘기, 말타기, 그 용맹함, 바로 이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2명의 무사가 말을 타면서요, 막 산도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앞을 보면서 화살을 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로 휙 돌려서 지금 쏘고 있죠. 그렇죠? 아, 그들의 용맹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생님, 고구려 사람들이요, 사냥 좋아했던 것도 알겠어요. 춤과 노래를 좋아했던 것도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벽화 그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벽화를 그렸나요? 라는 궁금함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렸을까라고 했더니, 아, 고구려 사람들은 이 무덤에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 벽화를 그려놔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곳의 느낌. 말 그대로 평상시 때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벽화를 보면요, 보통 이런 고분들은 왕이나 귀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주 큰 모습으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시중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작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도 뭐 하겠다. 나는 죽어서도 귀족 하겠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지안의 많은 모습 중에서 저는 2곳을 찾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중국 가기 전에요,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구려와 관련된 흔적을 볼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충청북도 충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충주를 가니까요,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의 이름은 고구려가 세웠다라고 해서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러줍니다. 아, 선생님, 아까 그 광개토 대왕릉비와 더불어서 뭔가 중요한 비석이군요. 네, 중요한 비석이에요. 이 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구려와 관련돼서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비석이기 때문에 이 비석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중원 고구려비는 한반도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비석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설립되는 위치를 보시면 충주라고 했잖아요. 이 충주는요, 남한강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전체 우리 한반도에 봤을 때도 가운데서 조금 더 내려가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고구려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 아, 그러면 고구려인들이 저기 만주, 요동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왔다? 한강 아래쪽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어볼 겁니다. 국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광개토 대왕릉비가 아니라, 그렇죠, 중원 고구려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나중에 충주에 한번 가셔서 보세요. 어느 마을에 이렇게 입구 쪽에 잔디밭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에 정각 하나가 세워져 있으면서 안쪽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빼고 보시면요, 보여요. 대신에 글자는 거의 안 보여요. 저도 봤거든요. 한자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거의 글자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석이 1979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발견 이전까지 이 비석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비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높이가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단단하지 않아요. 대장간 기둥으로도 쓰고 빨래판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마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참에요. 혹시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 귀한 유물과 유적이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여행을 마쳐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떠날까요? 백제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백제는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 일대가 중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백제에 관련된 여행을 떠나보겠다라고 하면 이들적을 가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 두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과 부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제도요, 수도를 2번 옮겼어요. 고구려도 2번 옮기고 백제도 2번 옮겼는데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바로 한강에 있었던 위례성, 두 번째 수도가요, 공주에 있었던 웅진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도가 사비성이 됩니다.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백제 이렇게 수도가, 도읍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도요, 그 흔적을 그대로 쫓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가 시작되어진 위례성에 있었던 서울 부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백제라고 하면 뭔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화려한 거? 아니면 조금 단정하고 간결한 모습?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한 모습은요, 조금은 차분한 모습이 되겠죠. 자, 이곳은 서울의 석촌동에 있는 고분입니다. 말 그대로요, 석촌동에 있는 옛 무덤이라 해서 고분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여러분들 이 무덤을 봤을 때 얘 그냥 또 옛날 무덤이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뭔가 숨겨지는 이야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주세요. 이 무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덤을 딱 보니까요, 생긴 모습이 뭐처럼 생겼어요? 그냥 선생님 떡을 조금 쌓아놓은 거, 블럭을 쌓아놓은 거. 예, 맞죠?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모습과 조금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돌을 막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돌무지 무덤을 고구려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구려인들의 돌무지 무덤과 너무나 비슷한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겠습니까? 우연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제 건국에 참여했구나.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제 건국에 참여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비슷한 무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냥 예사 무덤이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 이런 건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뭔가 이제 유적지처럼 쫙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맘먹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석촌동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 이제 놀러 가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서 뭐뭐 월드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쵸? 놀이동산. 그곳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보시면요,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냥 작은 공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덤이 몇 기가 주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석촌동 고분이다 라면서 막 공부하는데요. 동네 주민들은 선캡 딱 쓰시고 이어폰 꽂으시고요. 그냥 운동하세요. 누군가는 줄넘기예요. 누군가는 자전거 타요. 그러니까 역사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요, 굳이 막 멀리 가서 뭔가 관광지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냥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요, 나중에 놀이동산 이런 데만 다니지 마시고요, 기왕에 가신 거라면 자, 이런 고분도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서울에 이제 위례성이 있었죠. 이 위례성이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는 그때부터 수도를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부여.
그 당시는 사비성이라고 불러졌는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사비성의 옛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부여는 최근 몇 년 동안도 한 두세 번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백제의 마지막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맛볼 수가 있거든요.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면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뭘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골라온 것은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유적지 가보면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 외우기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정림사. 이거는 불국사, 해인사 이런 것처럼 절 이름이에요. 근데 불국사다, 해인사다 지금 있죠. 그런데 지자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절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림사라고 하는 예전 절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그 터에 갔더니 5층으로 된, 선생님은 어떻게 세면 5층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층이 됩니다. 아, 뭔가 이렇게 지붕? 처마 끝? 이렇게 생긴 모습을 세주면 5층인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석탑이래요. 석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돌석, 그렇죠. 돌로 만든 탑이다. 그럼 질문할게요. 나무로 만든 탑은 뭐라고 불러줄까요? 목탑.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목탑은 거의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비나 바람이나 화재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데 아무래도 돌로 만든 것은 단단하겠죠. 불이 나도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석탑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이 탑은요, 백제인들이 만든 탑 중에서 2개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 1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학자가 된 듯하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일단 아주 많이 화려하고 세련되고 이런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대신에 간결하고 단정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품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백제인들의 그 손기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귀한 탑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 글을 새겨놨습니다. 바로 뭐냐? 부여는 사비성이 있었고 사비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으니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했겠죠. 그러면서 당나라 장수가 딱 와서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다라면서 여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은 슬픈 백제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한 곳이 백제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낙화암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건 절벽이에요. 여러분 쭉 보이시죠? 지금 절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뒤로 보이고 있는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100m 정도가 되는 얕은 산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도읍지를 가보면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난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궁궐 옆에는 산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부소산이라는 산이고요. 부소산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백제가 딱 멸망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겠죠. 특히나 백제는 정말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에, 그쵸, 그 고통에 사람들이 자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이 낙화암에서 백제의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백제는 의자왕이란 분이 있었고 그 의자왕이 나중에 정치를 잘 못하고 막 여자들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망했대요. 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그 이야기에서 조금 과장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3,000명이 뛰어내렸다라고 할 정도면요, 궁궐 안에 3,000명의 궁녀가 살려면요,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학자들이 계산을 해봐도 백제의 마지막 사비성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백제 여인들이 이렇게 낙하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기록은 있긴 하지만 궁녀 3,000명이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결론 지어졌어요. 그러니 의자왕이라는 분 때 백제가 멸망한 건 맞아요. 또 그분이 마지막에 통치를 좀 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던 나쁜 왕이에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슬픔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낙화암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행은 마지막 한 곳을 남겨두고 있죠? 그곳은 어딜까요? 자, 마지막은요, 결국 신라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신라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어딥니까? 그렇죠. 경주요. 엄마, 아빠랑 경주 다녀오신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제 주위에서요, 제가 이제 역사, 특히 이제 한국사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역사 공부하려면 애들이랑 어디 갔다 오면 좋습니까? 라고 문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앞서 말했었던 중원 고구려비도 추천해 드리고요.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많은 곳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주요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경주라고 하는 곳은 신라의 역사를 아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고구려 수도 몇 번 바뀌었다 그랬어요? 2번. 백제도 2번. 때 신라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경주는요. 그냥 모든 곳곳이 다 박물관이에요. 그냥 거리가 다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경주는요, 그냥 땅만 파면 유물과 유적지들이 이제 발굴이 된다고 얘기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선생님 저는요 경주 못 가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경주는 절대 하루 만에 볼 수가 없어요.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틀, 3일 이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경주에서 신라의 수도인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보여주지? 라고 고민을 또 했어요. 자, 그리고는 제가 선택을 해왔습니다. 바로 천마도예요. 한눈에 봐도 제가 왜 선택해왔는지 조금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라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봐서 예쁘고 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보세요. 와, 진짜 예쁘죠, 그쵸? 천마도, 그림은 그림인데요. 천마, 의미가 뭘까요? 하늘, 천, 말, 마. 그렇죠.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말이요,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태양열을 이렇게 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구름이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개인 듯 하기도 하고, 불꽃의 모습, 이게 막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화려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딱 보고 나면, 신라인들은 정말 잘 살았나 보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그림을 집에다 걸어뒀나 보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마도는 집에 걸어두는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는 이게 지금 자세히 잘 보이진 않을 텐데요. 우리 말을 탈 때요. 사람이 그냥 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말 등에 뭔가를 올려주죠. 바로 안장입니다. 올려두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을 막 이렇게 타다 보면은 흙 같은 게 튀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덮어둔 덮개가 되는데 그 덮개도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최고의 기술 모아서 압축시켜서 만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천마도가 나왔던 고분이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천마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조선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기와 가까우니까 남아있는 유적지도 많고 유물도 많고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만 막 읽어봐도 아, 조선은 이런 나라였구나.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선을 지나서 고려를 지나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지나서 삼국으로 갈수록 더 앞으로 갈수록 남아있는 유물과 유적, 특히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학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뭔가가 새롭게 발굴될 때마다 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73년에 바로 이 천마총이 딱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안에를 발굴을 딱 해봤더니 이것을 비롯한, 저 또 갑자기 감탄했죠. 그쵸? 뭔가 좀 많이 발굴됐나 봐요. 얼마나? 500점? 좀 더 많이. 1000점? 3000점? 아니요. 만여 점. 만여 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물이 그 천마총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와! 라면서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이 천마도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대단한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발굴을 할 때 여러분들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왜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런데 그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죽기도 하고 어머 그래서 왜 거기를 열었니? 라고 하는 파라오의 저주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천마총도요 딱 발굴할 때요 갑자기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였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천마총에서 발굴되어진 금관입니다. 이 금관을 딱 꺼낼 때 갑자기 맑은 하늘이었거든요. 우르르 쾅쾅 하고 날벼락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하신 분들이 어머 되게 무서우셨겠죠. 그렇죠? 뭔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손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우리 품 안에 오게 됐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 신라 금관은요 이렇게 날출자의 모습을 띠는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사진상에 보이실까요? 요런 끝에요 옥을 가지고요 장식품을 만들어서 많이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뭔가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저는 이 금관을 너무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거든요. 10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딱 들어가자마자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신라 금관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와 예쁘다. 자, 그런데 예쁜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보여줘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신라인들의 금 세공술은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또 우리 제자들 나중에 박물관을 가게 되면 선생님 저도 금관 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경주에서는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게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경주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곳이거든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충청북도 보은이 되겠고요. 자, 그곳에서 볼 모습은 3년산성이에요. 아, 선생님 3년 동안 쌓은 거군요. 맞아요. 3년 동안 쌓았다 해서 3년산성이라고 불러주는데 앞서서 부소산성 들어보셨죠? 예, 이거 말고도 지금 3년산성도 있대요. 환도산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산성, 말 그대로 산에 쌓은 성, 이것을 바로 산성이라고 불러줘요. 산에 쌓은 성. 산에 왜 이런 성을 쌓았을까요? 높이가 대충 봐도요 10m 정도는 돼요. 높이가 이렇게 높은 데다가 그 견고함이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얘들아 산성을 쌓고자 하니까 오거라 그러면 그냥 가서 공사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산성을 쌓은 이유는 바로 영토 때문이에요. 삼국 간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전쟁은 주로 빼앗기 위한 전쟁.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약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삼국도 함께 온 시간이 100년, 200년, 한 3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영토가 넓어지면서 국경선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서 빼앗고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간 곳은 아예 내 땅이야. 오지마 라면서 이렇게 산성을 둘러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산성은 삼국 간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곳곳에 쌓아뒀구나 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여행을 떠나왔어요.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이번엔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와 많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요 이곳 말고 다른 곳 갔다 왔는데 그곳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 이번에요 경주 가는데요 아까 봤었던 천마총 말고
다른 곳은 또 없나요? 라고 저에게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게시판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마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 이외에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곳을 부모님과 함께 가면 좋을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추가로 보여준 3장의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혹시 저 갔다 왔어요 싶은 곳이 있나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무령왕릉 갔다 왔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공부하니까 이거 하나는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 후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곳이니 그런 곳에 가시면 절대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지 말기. 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절대로 낙서하지 말기. 아까 제가요, 백제의 뭔가 중요한 탑에 당나라 장수가 이렇게 글을 새겨놨다라고 했었죠. 무슨 탑인지 기억나시나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맞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픈 역사가 되듯이 여러분께서 혹여라도 문화재,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우리 제자들이라면 문화재를 볼 때 공부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기본은 소중하게 간직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행을요, 진짜 이제 다 끝마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뭐 할까요? 공부해야죠.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할 거거든요. 오늘 본 사진 머릿속에 콕콕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